네, 그럼 먼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로나 걸리진 않으셨어요? 저는 안 걸렸습니다. 저는 한 일주일 동안 아팠거든요. 근데 사실은 코로나였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요즘에 제 주변에 코로나 걸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근데 다행히 그냥 저는 조금 아프고 지나갔는데 심각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꽤 어르신들은 고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입원하시는 분들도 예, 어르신들 그렇죠. 계시고 확산돼서 걱정 많이 하던데 예. 또 충격적인 얘기를 또 연락을 주셔가지고 코로나 예산이 제대로 안 짜여져 있어서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그렇죠. 그 얘기 주셨어요. 요즘에 제 주변에도 코로나 걸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뭐 꽤 아프다는 사람도 있고 조금 덜 아프다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던데, 근데 문제는 이 아픈 사람한테는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 약이 없어서 대란이라고 합니다. 뭐 의사도 약사도 코로나 약을 구할 수가 없어서 지금 치료제를 받지 못하는 환자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약을 구할 수 없을까? 다 예산 문제거든요. 다 돈 문제인데, 그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뭐 코로나 관련 지출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근데 위드 코로나지 이 엔드 코로나, 그러니까 종료가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위드 코로나는 게 뭡니까? 코로나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와 그냥 같이 살자라는 그렇죠, 게 위드 그렇죠. 코로나인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코로나 초창기 2020년도는 이 코로나를 걸리지 않게 뭐 락다운도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코로나를 안 걸리는 것이 가장 최고의 중점이었죠. 근데 요즘에는 락다운도 하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안 하고 있잖아요. 위드 코로나라는 것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사회생활 하면서 코로나 걸리면 할 수 없고 코로나 걸리면은 국가가 잘 치유해 줄게. 이게 바로 위드 코로나잖아요. 근데 잘 치유해 줄게라고 하면서 약이 없는 거예요. 치유할 수 있는 먹는 약이 없는데, 그래서 왜 먹는 약이 없을까라고 또 제가 예산은 제가 직업병이어서 왜 약이 없지? 그럼 이거 예산 문제가 아닐까 하고 바로 예산을 들여다봤어요. 근데 굉장히 놀랍게도 작년에는 그 먹는 치료제가 한 40만 명 먹을 수 있는 그 예산이 확보가 됐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40만 명에서 30만 명도 아니고 20만 명도 아니고 4만 7천 명으로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깎였습니다. 아이고, 이거 10분의 1 가까이 깎인 셈이네요. 그렇죠. 치료제 예산이 그렇게 딱 특정이 돼 있나요? 그 치료제 예산이 크게 두 개가 있는데 중증 치료제가 있고 경증 치료제가 있어요. 근데 당연히 뭐 저도 뭐 그런 의학은 잘 모릅니다만 그냥 상식적으로만 보더라도 중증 치료제 환자가 더 많겠어요? 경증 치료제 환자가 더 많겠어요? 경증이 훨씬 많겠죠. 당연히 훨씬 더 많겠죠. 그런데 이 치료제 예산은 중증 치료제 예산과 경증 치료제 예산이 있는데, 오히려 그 중증 치료제 예산이 깎인 것보다 이 경증 치료제, 그러니까 먹는 치료제 예산이 훨씬 더 크게 깎인 거가 지금 약을 구할 수가 없는 일의 근본 원인인 거죠. 그 진단 키트도 혹시 예산이 따로 잡혀 있나요? 저는 그 지난번에 감기 걸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코로나 아닐까 하고 생각을 잠깐 했어요. 예. 그 진단 키트로 해볼까 예. 하고 생각했는데 병원에서 이거 검사 받으시려면은 돈 몇만 원 내셔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시기에는 돈 안 돈 안 냈는데. 냈죠. 이게 바로 위드 코로나예요.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이전에는 이 사람이 코로나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진단을 해서 코로나면은 격리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요즘엔 위드 코로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코로나인지 아닌지 그냥 별로 안물안궁이야. 그냥 관심 없이 다 하고 그 대신 아프면은 내가 치료해 줄게. 이게 바로 위드 코로나인 거고요. 그래서 진단 키트가 없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위드 코로나라는 정책 하에서는 저는 맞는 정책인데, 위드 코로나라면은 당연히 치료제는 확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40만 명에서 4만 7천 명으로 확 예산을 줄여서 지금 약을 구할 수가 없어서 의사도 약사도 약을 구할 수가 없어서 발만 동동 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아프면 아픈 게 아니라 아프든 말든 간에 코로나 걸린 사람은 이거 그렇죠. 확산시키는 것 자체가 문제니까 격리할 거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검사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그렇죠. 국가에서 예산을 투입했다면 예. 지금은 반대로 많이 아프시면 오세요. 그럼 치료는 국가가 해드릴게요. 예, 그렇죠. 이렇게 바뀐 거군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일단 예산이 줄어서 약이 없어졌다까지는 확실한 거고요. 그럼 우리는 도대체 누구 책임이냐? 왜 예산이 줄어서 약을 없앤 이 누구 책임이냐를 저는 한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 전체 재정 지출이 줄어든 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고요. 올해 24년도 올해 국가 총지출이 657조 원이거든요.
증가했거든요. 작년보다 딱 2.8% 증가했어요. 근데 작년에 물가 상승률이 3.6% 증가했습니다. 물가는 3.6% 증가했는데 정부 총 지출은 2.8% 증가했다라는 얘기는 실질적으로는 감소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왜 이렇게 정부가 지출을 감소한 것은 세수가 너무 안 좋아서 그런 건데요. 세수가 이렇게 안 좋은 이유는 정부가 이렇게 감세를 해서 그런 거죠. 자, 정부가 감세를 하면은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뭐 세금 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세금을 내는 것은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되는 게 세금을 깎으면은 어떻게 된다? 정부 지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정부 지출이 줄어들면은 뭔가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 생긴 부작용 중에 하나가 바로 코로나 치료제 예산이 줄어든 거가 바로 우리의 감세 정책과 연관성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감세를 통한 정부 지출 축소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거고요. 전체 파일을 줄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것도 줄 수밖에 없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 한국일보 기사를 보니까 이것의 줄인 책임은 정부가 아니라 국회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하긴 예산은 국회에서 또 통과를 시키니까요. 예, 그렇죠. 네. 근데 국회에서 정부 원안을 감액을 했다. 먹는 치료제 이 부분, 이 경증 치료제 부분을 감액을 했다. 그렇다면은 이 국회가 더 큰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기사를 봤는데 저는 그 기사 보고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랑 달라요. 그래요? 저는 예산을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산만 분석하는 사람입니다. 직업상.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국회에 제공한 이 정부 안과 국회를 통과한 이 최종 결과 이 두 개는 항상 제가 그냥 책상 위에 놓고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 비교를 했을 때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와 국회가 최종으로 통과한 것이 정확하게 동일하게 47,000명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국회가 억지로 깎은 것이 아니라 정부가 47,000명의 약을 편성해 주세요라고 국회에 요청을 했고 국회는 뭐 국회는 그거를 좀 증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또 우리나라 헌법에 따르면은 국회는 예산 증액권이 없어요. 정부가 동의를 해야지만 예산 증액할 수 있으니까 아무튼 국회는 증액해달라고 정확하게 요청을 하지 않는 것은 저는 국회 잘못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국회 세 번째 잘못이고 그렇지만 가장 중점적인 것은 국회가 깎은 건 아니에요. 국회가 깎은 거는 아니고 정부 원안이 그대로 통과가 되는데 한국일보 자료를 보니까 국회가 깎았다. 라고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처음에는 한국일보가 이 오보를 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국일보가 갖고 온 자료를 보니까 한국일보는 나름 오보가 아니에요. 질병청이 국회에 전달한 자료를 보면은 두 가지 자료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 제가 가지고 있는 공식 자료, 이것은 이 47,000명으로 깎은 자료를 국회에 준 자료도 있고, 근데 47,000명이 아니라 한 15만 명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이 국회에 요구한 자료가 두 개의 자료가 동시에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럴 수는 없는 거죠. 당연히 그럴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이 질병청이 국회에 예산서에는 47,000명 자료를 주고 예산서가 아닌 그냥 국회에 제공한 자료에는 16만 명 자료를 줘서 이 두 개가 혼재된 상황이 벌어진 건데 그거를 한국일보 기자가 입수를 해서 보면은 질병청은 16만 명 자료를 국회에 줬는데 국회가 깎았다라고 오해를 한 건데요. 이건 국회가 깎은 게 아니라 질병청이 잘못 국회에 두 가지 자료를 동시에 줘서 국회에 혼란을 끼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발생한 거죠. 근데 그러면 어쨌든 공식적으로 제출한 건 예산서입니까? 아니면 그 부속 추가 자료입니까? 당연히 예산안이 가장 공식적인 거고요. 그러니까요. 표에 정리되어 있는 걸 보고 결국은 의사결정을 할 것 같은데. 국회는 당연히 제공받은 것은 47,000명을 제공받고 그리고 47,000명 정부 원안을 그대로 통과한 게 국회의 죄인 거고요. 가장 저는 원죄는 전체 파이가 줄어든 것이 원죄고 근데 가장 핵심적인 죄는 질병청인 거죠. 질병청이 이 47,000명으로 줄인 자료를 국회에 제공했고 또 동시에 16만 명을 요구하는 자료를 예산안 바깥에 있는 참고 자료를 두 개 혼재된 자료를 국회에 제공을 하는
굉장히 좀 이상한 업무를 해서 저는 이거를 빨리 국회에서 밝혀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질병청은 왜 숫자가 다른 두 개의 자료를 국회에 제공했는지 이게 어떤 오류 때문인 건지 도대체 무슨 혼란이 그런 건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그건 실수라 치더라도 예, 어쨌든 최종적으로 표에 47,000 예. 개를 넣어서 예. 보냈다면 47,000 개라고 치고 예. 그렇게 예측을 한 걸까요? 우리나라 정부가 이럴 수는 있잖아요. 2023년에 질병청에서 보니까 2024년 위드 코로나라고는 하지만 발병 가능성 거의 없다. 물론 지금 틀린 걸로 판명이 됐지만 그 시점에서는 없으니까 예산 일단 깎아두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했던 그렇게 걸까요? 생각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에 제공한 자료만 보더라도 한 16만 명은 필요하다. 뭐 우리가 아무리 위드 코로나라도 이 23년도에 40만 명이었으니까 24년도에는 최소한 16만 명 분은 필요하다라고 국회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은 그런 자료를 제공을 했어요. 근데 국회에 제공한 자료는 16만 명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실제로 국회에 제공한 예산안에는 그냥 질병청이 그냥 4만 7천 명으로 국회 예산안을 제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국회 이 설명 자료와 국회에 제공한 예산안과 두 개가 자료가 다른 굉장히 좀 이상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질병관리청장이 그 지영미 청장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혼선의 원인이 무엇인지 국회는 질병관리청에 요구를 해서 혼선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지영미 청장이 나름대로 또 그 유명하신 분인데요. 그러니까 지영미 청장은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 아닌데 지영미 청장의 남편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혹시 이철우 교수. 이철우 교수 네. 연세대 그 윤석열 대통령의 중마고 맞습니다. 이철우 교수랑 윤석열 대통령의 사이는 정말 오래된 정말 중마고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같은 초등학교고요. 대학교도 같은 대학 같은 과를 했으니까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같은 친구 주변에 거의 찾기 쉽지 않잖아요. 네. 대학교 같은 과까지. 그래서 이 이철우 교수랑 이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한 중마고고 또 재밌는 것은 이철우 교수의 아버지는 더 유명한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그분이 바로 이종찬 광복회장. 이종찬 광복회장 지금 예. 핫한 분이시잖아요. 가장 핫한 분이 이종찬 광복회장이죠. 요즘에 왜 핫하죠? 제가 광복절 경축사 보고 제가 정말 깜놀해가지고 우리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했는데요. 피로 쓴 역사를 혀로 덮을 수는 없습니다. 와, 이게 굉장히 이렇게 멋있는데요? 말씀하셨고 지금 윤석열 정부 예. 주변에 일본의 밀정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찬 광복회장. 이종찬 광복회장은 지금 예. 지금 정권은 친일 정권으로 규정한 거예요.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의 이 피로써 지켜온 역사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연일 계속해서 그렇죠. 비판을 하고 있는. 그리고 광복절 경축 공식 행사에 안 갔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광복회장이 대한광복회장이면 이제 독립운동가들의 그 모든 유족들과 역사를 대표해서 정부의 공식적인 광복절 경축 행사에 가서 항상 그렇죠. 발언을 하시고. 그럼요. 광복회장이 그런 광복절 거죠. 행사에 안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게요. 그래서 이종찬 그 광복회장과 윤석열 대통령 사이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각별하다고 하고요. 그래서 뭐 초등학교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의 아버지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그 이종찬 회장한테 아버님이라고 옛날부터 이렇게 불렀었대요. 그리고 지금 뭐 제 생각에는 이종찬 광복회장이 조금 굉장히 심한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 예전에 아버지라고 이렇게 따랐던 자기 아들 친구가 아들 친구한테 정확하게 말을 조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요 독립기념관장 임명하면은 안 된다라는 서신을 몇 번이나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이종찬 회장 입장에서는 자기의 아들 친구고 자기를 굉장히 잘 따랐던 아들 친구한테 독립기념관장을 임명하면 안 된다라는 김영석 관장이 맞습니다. 뉴라이트니까 그 역사관 가진 사람은 맞습니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서신을 몇 차례 보냈나 봐요. 근데 서신을 몇 차례 보냈는데 나는 분명히 내 아들 친구로 굉장히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아들 친구한테 서신을 보냈는데 아들 친구가 나의 서신을 그냥 완전히 무시하고 임명을 한 거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이종찬 광복회장이 보기에는 굉장히 더 노여울 수도 있겠죠. 이런 말씀도 또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이종찬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사실 대선 때는 지지를 했었는데 예. 아들 친구이기도 그럼요. 하지만 예. 이런 역사관을 난 지지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뭐냐면 전전의 일본과 전후의 일본은 다른 국가다. 예. 요거는 또 중요한 또 우리나라의 보수와 진보가 일본을 어떻게 보는가의 차이이기도 한데 그렇죠. 다른 국가다. 여기까지 나는 인정했다. 예, 예. 그래서 전전의 일본에 대해서는 꼬집고 예. 전후의 일본에 대해서는 같이 협력해서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 굉장히 합리적인 네. 말이죠. 이럴 줄 알았는데 예, 지금 예. 전전의 일본을 계속 합리화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 일제와 일제를 구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왕왕하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일본 제국주의와 일본 제품은 구별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비판을 해야죠. 근데 그것과 일본 제국주의가 아닌 일본 제품이나 일본 문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굳이 비판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예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종찬 광복회장의 생각과 제 생각이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게 그 보훈 예산하고 또 연결이 돼 있다고 예, 하던데요. 맞습니다.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이게 또 그 이종찬 회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싸우면은 저는 또 직업병 때문에 보훈 예산은 어떻게 됐을까가 또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바로 또 찾아봤죠. 바로 찾아봤는데 이게 그 지난 정부랑 이번 정부 보훈 예산을 한번 비교해봤어요. 근데 전체 보훈 예산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이 뭐 나름대로 뭐 안정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전체 총액은 큰 차이가 없는데 실제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데요. 그러니까 전 정부 같은 경우는 이 보훈 예산 중에서 특히 독립유공자 유족 지원 예산을 굉장히 많이 늘렸어요. 한 82% 정도 늘렸으니까 굉장히 많이 늘린 건데 현 정부 같은 경우는 독립유공자 예산을 단 2.7% 늘렸어요.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데 아니 그러면 저는 총액은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독립유공자 예산은 전 정부와 이번 정부가 82대 2.7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 거잖아요. 네. 그럼 이번 정부는 어떤 예산을 늘렸을까요? 보훈 대상이면 그렇죠. 참전 용사 같은 분들 계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월남전 참전과 6.25 참전 요 분의 보훈 예산을 많이 늘렸어요. 그러니까 지난 정부 같은 경우는 그 6.25 자녀수당 예산을 6% 늘렸거든요. 근데 현 정부 같은 경우는 6.25 자녀수당 예산을 16% 늘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은 꽤 우리 재미있는 감정을 갖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지난 정부는 뭔가 독립유공자를 좀 우대를 하려고 하는 정부인 것 같고 이번 정부는 독립유공자보다는 6.25 전쟁의 참전 용사를 우대하는 것 같은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네. 그 이미지가 숫자를 통해서 완전히 드러난다라는 사실을 보면은 그 이미지는 팩트다라고 팩트 체크를 뭐 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저는 이 국가의 대통령이 누가 되냐 그리고 국가의 어떤 철학에 따라서 보훈 예산이 조금 변동되는 것은 뭐 자연스러운 생각이라고는 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변동되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가 있지만 이렇게 극단적으로 82% 늘렸던 거를 2.7% 늘리고 6% 늘렸던 거를 16% 늘리는 것이 뭐 이게 과연 국민과 합의가 충분히 된 이후에 이렇게 독립유공자와 이 6.25 용사, 참전 용사들의 예산을 바꾼 건지 아니면은 충분히 국민적인 설득과 합의 없이 그냥 그때그때 조변석계식으로 바꾼 건지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그 코로나19 관련된 예산도 그렇고 예. 이 보훈 예산도 그렇고 사실은 뭐 이렇게 말씀대로 철학이 다를 수는 있는데 그럼요. 뭐랄까 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지네요. 안정성이 중요한데요. 저는 안정성 측면에서 굉장히 성공한 사례가 있어요. 네. 이게 제가 20년도에 코로나가 처음 왔을 때 또 저는 코로나 예산이 궁금했겠죠. 네. 그래서 바로 이렇게 그 신종 감염병 예산을 찾아봤어요. 근데 그때 신종 감염병 예산을 찾아보고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란 게 그때 당시 전 정부는 박근혜 정부였죠. 그리고 20년도에 그 문재인 정부 시대에 그 신종 감염병 예산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훌륭한 나라인가? 라고 싶을 정도로 전 제가 예산 자료를 보면은 뭔가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이 제 눈엔 보이거든요. 근데 당시 20년도에 신종 감염병 예산을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분석을 하고 이 간단한 보고서를 하나 썼는데 보고서 제목이 소 잃고 잘 고친 외양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건 보통 나쁘게 얘기하는 건데. 그렇죠. 근데 소 잃고 굉장히 잘 고친 외양간인데 소는 뭔가요? 소가 바로 메르스입니다.
그게 2015년인가요? 예, 그때 됐죠. 2015년도에 우리가 메르스에 대해서 굉장히 큰 실패를 얻었잖아요. 네. 뭐 거의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중동을 제외하고서는 가장 최악의 메르스 이 피해를 겪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얻었고, 그 당시 15년도에 메르스에 실패한 이후에 박근혜 정부가 신종감염병 관련된 그런 이 하드웨어를 아주 잘 만들었어요. 이런 전 센터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하드웨어를 쫙 16년 이후부터 잘 만들었어요. 근데 17년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이게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일반적으로 정권이 바뀌면은 지난 정부가 했던 거는 일단 줄이고 보고 맞아요. 그리고 뭔가 좀 새롭게 잘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권의 속성인데, 근데 2017년도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부가 박근혜 정부가 메르스 실패 이후로 굉장히 잘 올려놨던 신종 감염병 예산을 마무리는 못했잖아요. 굉장히 토대는 잘 만들어놨는데 박근혜 정부가 그 예산을 박근혜 정부가 만든 하드웨어에서 문재인 정부가 소프트웨어를 되게 잘 채운 거예요. 하드웨어는 박근혜 정부가 잘 만들고 소프트웨어는 문재인 정부가 17년부터 잘 만들고 20년도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하드웨어도 좋고 소프트웨어도 좋고, 그러면 우리 20년도에 코로나 대응이 전 세계에서 꽤 괜찮은 편이었었잖아요. 그것이 과연 우연일까? 예산을 보면은 우연이 아닌 겁니다. 순발력으로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다. 예, 순발력으로 잘한 건 아니고요. 박근혜 정부 때도 메르스 이후에 되게 잘했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만든 이 하드웨어를 문재인 정부가 소프트웨어를 잘 채워놨고, 그래서 우리가 신종감염병 관련돼서 20년도에 대응을 잘했으면은 제가 꿈꾸는 것은, 바라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잘한 거를 문재인 정부가 잘 이어받았으면은 이제 윤석열 정부도 잘 이어받았으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신종감염병 예산이 굉장히 이전 두 개 정부를 통해서 잘 늘어났던 것이 갑자기 24년 올해부터 40만 명에 먹을 예산을 4만 7천 명으로 줄였고, 근데 4만 7천 명으로 줄인 것도 어떤 정확한 질병청의 판단과 합의를 통해서 4만 7천 명을 줄인 것이 아니고, 질병청이 국회에 두 개의 다른 자료를 제공을 하고 예산 안에는 4만 7천 명, 그냥 서명 자료에는 16만 명이라는 황당한 두 개의 별개의 자료를 해서 이 국회 혼선을 초래한 것이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먹는 치료제를 구할 수 없는 사태의 근본 원인인 거거든요. 그러네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그 코로나 때는 사실 초대 질병관리청장은 정은경 그렇죠. 청장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전에 질병관리본부장으로서 이렇게 또 이 대국민 브리핑도 잘 하시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신뢰를 얻었고, 사실 정 청장 덕에 또 문재인 정부가 많은 또 신뢰를 얻은 측면도 있는데, 이분은 또 질병관리청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국립보건원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그 말단 직원부터 출발해가지고 쭉 이렇게 올라와서 청장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안정성의 표본이죠. 안정성의 표본입니다. 그렇죠. 메르스도 했고, 예, 뭐 그전에도 다 했고, 그래서 망하기도 했고, 잘하기도 했고. 메르스의 실패와 그리고 그 이후에 박근혜 정부의 하드웨어,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소프트웨어를 다 하시는 분이 요 정은경 청장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잘했습니까? 솔직히 문재인 대통령보다 정은경 청장이 훨씬 더 잘했다고 이 국민들은 평가를 그렇죠. 하는데요. 그런데 평가받는 거죠. 맞습니다. 현 이 질병청장은 파스테르 연구소에서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뭐 물론 뭐 전문가긴 한데 이 질병 신종감염병 관련된 그 전문성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임명 당시도 좀 사람들이 놀랬었고, 근데 남편은 이철호 교수고, 그리고 이철호 교수가 윤 대통령과 굉장히 중마고였던 것에 대해서 좀 약간 이슈가 있었었는데요. 절친의 아내를 질병관리청장으로 임명한 인사실패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일단 저는 국회가 이 혼란의 원인, 왜 질병청은 국회에 상반된 두 개의 자료를 제공을 했는지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근데 국회가 그것을 알고 있는지도 솔직히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질병청한테 받은 두 개의 상반된 자료가 있다라는 사실이 국회가
파악하고 있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보고 파악하면 이제 보고 이제 파악을 해서 도대체 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아니 어떻게 국회에 두 개 다른 자료가 제출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저 간밤에 그 민주당 그 전당대회 미국에서 하는 거 보면서 바이든 대통령 발언 보고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나와서 또 지지 연설하고 하는 거 보면서 느낀 게 있었는데 조금 말씀하신 거하고 연관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잖아요. 미국도 민주당이 있고 공화당이 있고 그런데 계속 이어가고 있는 가치라는 게 또 있어요. 예를 들면 질병 관리 그런 것 같아요. 팬데믹 관리는 메르스 때부터 시작해서 쭉 싸우고 있는 안정적으로 이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독립유공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역사를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가. 이 부분도 계속 이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국가가 유지되는 한. 근데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흔들어 버리는 정부는 오래 갈 수가 없고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만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치가 예산으로 표현이 되네요. 저는 맞습니다. 되게 흥미롭습니다. 저는 사실 저의 그 취향상 그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 그렇게 고관여층은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저는 예산과 우리나라 시스템을 믿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이 정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이미 21세기 대한민국은 이미 시스템이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선진국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누가 대통령이 돼도 아무리 좋은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 한계가 있고 아무리 이상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 한계가 있어서 우리나라는 이미 예산 시스템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나라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돼도 저는 큰 기대와 큰 실망을 하지 않았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이 예산 시스템 자체가 계속 지난 정부로부터 이어지는 계속 연관된 시스템 자체가 조금 무너지는 것을 보면은 내가 믿었던 이 연계된 예산 시스템이 좀 불안하다라는 그런 느낌도 생각됩니다. 그러네요. 오늘은 방송에서 진짜 우리가 이어가야 될 것들을 못 이어가고 있는 그런 우리 정부의 모습을 숫자로 확인할 수 있어서 네, 너무 맞습니다. 충격적인데 우리나라 이 독립유공자 대상 보훈 예산 증가율이 10분의 1로 줄었고 코로나 먹는 치료제 예산이 10분의 1로 줄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정확히 말하면은 독립운동가 예산이 10분의 1 줄은 게 아니라 증가율이 예산의 증가율이 예. 10분의 1로 줄었고 그리고 먹는 치료제는 진짜 예산 금액이 10분의 1로 줄었고요. 충격적입니다. 예.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예, 같은데요. 네, 오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하고 코로나 대비 예산 그리고 독립유공자 예산 어떻게 불안정하게 바뀌고 있는지 짚어봤고요.